네, 안녕하십니까. 박교입니다. 전 카길 에그리피나에서 그 전략 마케팅 팀에서 환경 솔루션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또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두 개입니다. 축산 환경의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떤 축산 변화에 따른 가축 분뇨 처리 방향인데 사실은 주제가 광범위하긴 해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빨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질문은 맨 마지막에 몇 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일단은 카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카길에서 근무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저는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기업체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한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또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깨끗한 지구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살아야 되는데 축산 환경을 하시면 죄스럽다는 말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죄스러운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 정책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볼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책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제1의 정책입니다.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축산인들이 이런 정책이 필요해,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면 지금은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죠? 대부분 위에서 결정해서 위에서 내려꽂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라든가 어떤 변화나 속에서 이걸 우리한테 동의도 안 얻고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막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빠르게 어떤 시장이라든가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떤 이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냐를 간단하게 먼저 보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전 세계 14번째로 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탄소 중립,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도 어디 외국에서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날아오고 우리나라가 축산 쪽이나 환경 쪽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왜 14번째로 악취에 대한 부분, 축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슈에 대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영국의 타임즈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9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자료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네가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1950년대 스모그, 공장이라든가 어떤 연기에 따른 스모그 때문에 안개에 머물러서 수십만 명이 죽거나 또는 아프거나 해서 호흡기 질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는 17위까지 하고 있고 2030년이 넘어가면 이 세계적인 순위에서 우리는 밑으로 물러날 거야. 그만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청정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자랑을 하는 자료죠. 그런데 딱 꼬집어서 두 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위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이 나라들을 비교하면 여기 발생량에 대한 톤을 보면 거의 전 세계 1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풀면 땅덩어리로. 하다못해 중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딱 비교하면 중국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100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정말 잘 나간다는 독일도 한반도의 3.5배 크기입니다. 이러한 어떤 땅이 넓은 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발생량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른쪽에 개인별로 개인당 어떤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이만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 우리나라가 뭐든 1등을 해야 된다. 일본을 제치고 1등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 5명에서 1등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탑10에 일단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타임즈가 딱 꼬집어서 2030년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국이 증가 추세에서 1등을 할 거야. 세계 1등을. 네.
우리나라가 개인별로 온실가스를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분리수거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나라지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네. 그 많은 일회용품이 어디로 가냐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감축이라든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한이 이제 뭐 한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에 대한 부분, 이따 보시겠지만 독일은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정치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이 50이면 뭐 핵이라든가 원자도 50대 50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100대 거의 빵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부재 때문에 급격하게 우리가 여기서 순위로 매기자면 깨끗한 환경, 여유로운 환경에 또 안전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환경 쪽으로는 우리가 온실가스 쪽으로는 상당히 높은 발생량이 높은 나라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부랴부랴 2022년을 탄소 중립 2년 5년으로 삼아가지고 온실가스 정책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 분야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원래 뭐라 그랬냐면 이 복잡한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제로하지 않으면 21세기 말에는 1.5도가 상승하는데 전 지구의 생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30%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1.5도를 줄이기 위해서 넷제로를 해야 돼. 라는 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IPCC가 작년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야 이거 아니야. 큰일 났어 이거. 무려 2050년에서 12년이 빨라진 2038년까지 넷제로 하지 않으면 21세기 말에는 3도씨가 넘어가. 여러분 3도씨가 넘어가면 정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에서 지구온난화가 빠른 나라인데 뭐 신문자료 보셨죠? 한 50년, 60년 지나면 남산 위의 저소나무가 남산 위의 야자수가 되는 거죠. 실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온실가스에 대한 지구온난화의 변화가 많은데 그러면 축산업은요? 축산업도 정말 빠르게 구조라든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산업은 뒤처지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하에 우리나라가 핵 중심에 있는 거죠.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정책이라든가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제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어떤 정책으로 한번 좀 포커싱 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화 모델입니다. 2007년에 환경부하고 농식품부가 딱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앞으로 이제 5, 6년 있으면 이제 해양 투기도 없어지는데, 야, 분뇨 처리라든가 가축 분뇨라든가 하수 슬러지라든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양 투기가 없어지면? 이때 당시 2007년에는 저는 이쪽 저는 원래 환경 쪽이라 잘 몰랐지만 대부분의 축산인들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야, 해양 투기 안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우리가 좀 힘이 있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연기 될 거야 했지 모르겠지만 칼같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2007년에 자원화 모델이 될 때 이미 5년 전에 해양 투기를 이때쯤 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연기가 된 시대였거든요. 정책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는 시대에서 어떻게 할까 해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파견해서 간 게 자원화 정책입니다. 일단 뿌리고 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 해피를 고액 분리할까요? 우리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가축 분뇨를 자원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퇴비가 뿌릴 때 돈이 되고 경정 농가가 잘 가져가요. 그 말은 뭐냐면 액비는 냄새도 많이 나고 바로 어떨 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 정책에서 가축 분뇨의 90%가 자원화로 가고 있는 땅에 뿌리는데 그 중에서 또 90%가 퇴비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고액 분리해서 슬러지를 퇴비하거나 고액 분리할 때 약품을 쓰면 퇴비가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 염처리라든가 폴리머를 썼을 때
땅에 뿌렸을 때 제2, 제3의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때도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무시하고 이렇게 갔죠. 퇴비화가 됐고요. 액은 액비하거나 수처리하거나.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정책을 보면 이거예요. 어느 게 친환경적이고 어느 게 지속적이니까 그게 1번, 그 다음이 2번, 3번인데 그게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가장 편한 방법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취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어떤 지금처럼 탭이라든가 액비가 잘 못 뿌려지는 시대에 오면 분명히 뭐 7, 8년 돼서 지나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는 2015년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의 결론이에요.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왔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가축분뇨 위탁 처리를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분을 처리하는 게 돼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30%, 나머지 70%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축분뇨 처리 방법이 쉽거나 아니면 용이하면 내가 처리하지 왜 위탁 처리하겠어요? 어렵죠.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탁 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위탁 처리 비용이 내려가면 가지고 우리 분뇨 처리 시장, 환경 처리 시장을 알 수가 있어요. 처리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문제가 많다. 처리 비용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잘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가 우리가 숨골 사태 전에 우리가 2015년 전으로 봐더라도 그때 뭐 22,000원, 25,000원 톤당 단가였죠. 지금 뭐 35,000원, 4만원, 어떤 지역이 6만원으로도 가져가는 데도 있어요. 제주가 그때 그렇게 지금 다 3만원, 25,000원 넘어갈 때도 제주도는 6,000원, 7,000원, 8,000원이었어요. 근데 숨골 사태 딱 터지고 나서 정확하게 5년 지난, 5, 6년 지난 지금 현재 제주도는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약 38,000원입니다. 톤당 처리 단가가. 그러면 육지는요? 육지는 지금 뭐 35,000원이라 하면 35,000원이 끝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축산업의 퇴액비라든가 방류가 정말 100% 잘 될까요? 제가 1년에 약 100개 농장에 한 255번을 방문해서 컨설팅 하는데 매년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 계속해서 위탁 처리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거고 분뇨 처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축산 쪽으로도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악취죠. 분뇨 처리도 분뇨 처리지만 악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악취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면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계속 악취 있다 그러면 그 해결 안 하면 일단 당장 지자체 장애 선거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죠? 뭐 100표, 200표 가지고 뭐 지자체 당선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악취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현재 전체 우리나라의 악취의 35%가 축산 악취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시면 어떻게 할까요? 야, 좀 잘해봐. 이 끝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나온 법이 이겁니다. 규칙이 여기 보시면, 양돈 농장의 사육시설, 가축분뇨 처리설에 대한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 뭐냐? 올해부터 6월 16일부터 모든 양돈장은 악취저감 시설을 의무화하게 됐죠. 물론 악취가 안 나면 안 해도 되는 의무조항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에 대한 부분이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서 두 가지가 빠집니다. 첨가제하고 살포제는 제외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첨가제하고 살포제는 다른 시설들은 어쨌든 악취를 저감하거나 중화하는 시스템인데 얘네는 사실은 악취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마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악취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마스킹, 가리는 타입의 어떤 살포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시행하자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홍성도 뭐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농장은 뭐 밀폐하자. 웬만하면 밀폐하자. 그 다음에 2025년이 지나면 전체 농장에서 악취가 나는 곳은 전부 다 밀폐하자. 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은 더 추워지고 그런데 양돈 농장을 밀폐한다.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악취에 대한 부분들에서 생물학적 처리 원리로 본다 그러면 오픈할수록 냄새가 안 나는 게 원래 미생물 처리에 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막으면 막을수록 사실은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무원 입장에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아쉬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가스화 촉진법입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저쪽에 그 화성 쪽에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축산도 바이오가스 의무화하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면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어떻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도를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과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양도는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데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해서 축산분들하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범위에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얘기 나온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직접 설치하거나 그러니까 상위 5% 10%가 되는 농장이라면 직접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거나 2016년도부터면 뭐 짓고 있는 데는 이해는 되겠죠.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어쨌든 뭐 설계라든가 정부 사업을 따서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서둘러야죠. 2023년이 지금 2024년 사업이 나고 있으니까 정부 사업은 3년짜리입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사업은 지금 2개에서 3개밖에 안 나오고 있고 경쟁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직접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주는 게 인근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있잖아. 거기에 니네 분열을 다 거기다 위탁 처리해.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몇천 톤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0톤, 20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작은 농장 위주로 작은 농장 위주로 처리가 안 되는 농장 위주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형 농장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대형 농장이 뭐 몇십 톤씩 몇백 톤씩 어떻게 위탁 처리를 합니까? 결국은 3번이 답이겠죠. 우리가 지금 REC처럼 인센티브 제도에서 REC가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발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하루에 1000kW가 발생해요. 그럼 1000kW가 1REC예요. 1000kW가 1RC 해가지고 3년 동안 주식처럼 사고 팔게끔 하는데 그 비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적용해서 방법론을 해서 니네가 만약에 하루에 뭐 분뇨가 100톤이 나오니까 이걸 산정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그만큼 페널티를 내. 분뇨 처리 비용이 가중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형 농장은 어느 정도 분뇨 처리 시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또 통과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이 왜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축산의 온실가스 감축, 특히 바이오가스 플랜트는요, 2만 두 기준으로, 2만 두면 하루에 100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하잖아요. 2만 두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했을 때 무려 4,000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4,000톤. 온실가스 4,000톤이면요, 웬만한 사료 공장 한두 개를 묶어놓은 규모예요. 그 정도의 한 농장이, 2만 두 농장이 그 정도로 감축할 수 있는 베이스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크레딧을 최대한 많이 주고 감축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되게 돼 있는 어떤 사업입니다. 퇴비와 축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 자료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종농가가 감소하고 있고 또 노령화되면서 경종농가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해양 투기가 없어질 그쯤에는 일단은 땅이 더 많았어요. 가축 분뇨보다 땅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 뿌려도 어떻게 잘 뿌리면 돼 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더니만은 2023년 현재에 보면 갭 차이가 약 25%에서 30%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화 정책이 실패를 한 거죠. 2007년에서 2008년에 시작했지만 2015년 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죠. 자원화 정책. 왜? 뿌릴 데가 없잖아요. 태익비를 뿌리려면 경지 면적을 넓히고 경종농가의 어떤 범위를 넓혔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줄어들고 축사는 늘어나니까 자원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떠한 솔루션이 나와야 될지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비료관리법도 개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NPK가 전체가 0.3% 이상이 돼야 되고 질소가 0.1%여야 되는데 태익비 하면서 요즘은 계속 에어레이션 하면서 에어레이션 하면 이따 배우시겠지만 질소가 질산화되면서 탈질이 되면서 질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따 배웁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질소가 낮은 비료가 되어 오는데 이것 때문에 더 질소를 더 넣어야 되나요? 그래서 법이 질소가 0.1%라는 걸 없앴고 그냥 다 합쳐서 0.3%면 돼 라고 하는 법으로 비료법이 개정이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 헥타르당 연간 37.5톤만 뿌리게 돼 있어요.
1헥타르에 37.5톤만 뿌리게 되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수박은 보통 우리가 그 비료 살포에 대한 평균치가 한 80톤, 그러니까 1헥타르당 분뇨를 한 80톤 정도 뿌릴 수 있어요. 비료를. 그 다음에 감자는 한 120 정도 뿌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12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평균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작물에 대한 필요만큼 지자체에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헥타르당 37., 이것밖에 못 뿌려. 그러면 안 그래도 경치 면적이 줄어드는데 더 큰 혼란이 가중화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부가 바라보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땅을 봐요. 경정농가를 보면 다 양분이 초과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양분이 200%, 뭐 150%, 130%다 초과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어차피 더 뿌릴 거잖아요. 라는 생각이 기본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제정이 오래전에 됐지만 잘 만들고 잘 살포를 해서 잘 만드는 데는 인센티브를 잘 뿌리고 하는 데는 받고 안 되는 것은 페널티를 받았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우리 지금 전문가 토론회 가면 정부에서 전문 용어가 나와요. 몰빵. 몰빵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1톤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뿌려야 되는데 님들은 여기 몰빵하잖아요. 공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분 총량에 대한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많다. 일단 이렇게라고 해서 양분이 어느 정도 초과되지 않는 범위로 간다면 그때 좀 더 늘려줄게 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대책에서 아까 전에 토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90% 정도의 자원화를 67%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2030년에는. 제가 보기엔 더 줄여야 돼요. 한 60%까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처리 방법은 결국 우리나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방류. 방류가 현재 지금 퍼센트가 되게 낮은데 한 200% 정도 늘려서 방류를 증가하자.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1.5%밖에 차지 않았는데 15%까지 올려서 바이오가스화를 하자. 뭐 바이오가스 하면은 뭐 태익비 안 뿌립니까? 방류야 방류다 하지만 바이오가스도 태익비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점을 슬쩍 바꿔서 작년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도 50%까지는 방류를 하게 해줄게.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지만 이 자료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찾아서 뽑아 먹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 내용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류는 쉽나요? 방류는 쉬워요? 지금 질소만 보더라도 800에서 250, 비타 지역이 250이고 청정 지역은 120이에요. 지금 250, 120도 못해서 지금 전체가 난리인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잘 되고 있으면 제가 1년에 250회 정도의 수처리 컨설팅을 안 하겠죠. 점점점 줄어들겠죠. 회사를 그만둬야죠, 뭐,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 5년간은 제가 잘 나갈 것 같아요. 반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담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많은데 또 거기다 올해부터 TOC가 뿅 하고 나타났죠. TOC. 난 TOC가 뭔지 정확히 안다. BOD, COD, TOC가 뭔지 안다.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TOC를 살펴볼게요. TOC는 총 유기탄소인데 유기물을 태워서 나오는 CO2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예요. 유기물 안에는, 그러니까 사람도 분해가 되잖아요. 나중에 물과 뭐 CO2로 분해된다고 하지만 유기물은 분해되는, 미생물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물질도 있고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료를 먹고 난 돼지의 분뇨는 이미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TOC라는 놈은 여기 전체 분해성과 난분해성의 90%를 발견합니다. 90%를 발견해요. 그래? 그래서 뭐 그 문제가 돼? 우리 BOD랑 뭐 크게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BOD 측정 방법은요, 양돈 엄만 BOD를 측정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들은 그동안 다 COD였어요. 산업도 이제 작년부터 TOC로 바뀌었고, 우리도 올해부터 TOC로 바뀌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방류수의 유기물 농도를 20%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BOD.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산업은 50%를 찾을 수 있는 COD 법. 그런데 이거 다 없애고 TOC 90%를 찾을 수 있는 거로 갔죠. 그러면 우리가 20% 방류를 차지하던 거를 90%까지 차지하면 지금 원래 BOD가 기타적으로 120이었잖아요. 120이었는데 200까지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돈이 280%, 300, 350까지 가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200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법이 끝날까요? 최근에 이제 환경부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차별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큰 농장하고 작은 농장하고 배출 규모가 다르잖아요. 큰 농장은 100톤을 방류하고 작은 농장은 20톤을 방류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간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큰 농장은 더 강화하고 약간 낮은 농장은 이것처럼 가든가 조금 낮춰주든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게 환경부의 목적입니다.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곧 이 부분도 수정이 되고 변경이 돼서 강화될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축분뇨 에너지화 쪽은 정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퇴액비에서 나오는 거를 100% 나오면 50%는 방류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공동이었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저희끼리 있다 그러면 A, B, C, D 이 농가가 합쳐서 100톤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개별 농가가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개별 농가 신청이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에. 개별 농가 바이오가스 전환율이 많아야 이 사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정책위에서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축산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변화하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변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니네 성공하는 거 보고 할게.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은 계속 줄여요. 한 예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농식품부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7개 사업이었어요. 신청도 안 하고 농식품도 미정비적하고 지자체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줄어들어서 지금 1년에 1개, 2개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원화. 이제 자원화를 하더라도 정말 양분 총량제에 맞춰서 일단 잘 만들어서 잘 뿌렸으면 좋겠어. 세 번째가 악취를 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번째가 윈윈윈입니다. 윈윈윈이 뭐냐면 너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2000년대부터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윈윈윈으로 바뀌었는데 그 마지막 윈이 지역사회입니다.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산업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게 세계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축사는 지역과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당연히 그죠. 우리 청소년의 키를 평균이 우리가 170인가 그랬다는데 180까지 올리는데 기여하고 우리 먹거리 증진 다 압니다. 저는 고기를 조금 덜 먹어서 키가 조금 덜 컸지만 그 고기를 잘 먹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만큼 고기를 또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영양의 축산업의 발전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지역사회와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전체 해봐야 이제 110개 있어요. 그 중에 공공이 뭡니까?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 거의 80%고요. 나머지가 이거예요. 24개예요. 24개 과제 플러스 정부 지원 사업 플러스 농식품 사업 다 해봐야 24개예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무려 14년째인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오늘 아쉽게도 바이오가스 플랜트 경제성이라든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들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4개입니다. 일관된 정책. 120년이 넘도록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강화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철이든 이런 교육이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에서 연구기관에서 먼저 좋은 제품이나 좋은 폐처리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먼저 얘네가 캐치를 해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이런 전문가죠. 공무원분들이 마이스터, 그야말로 30년, 40년 이런 분들이 있어서 폐처리가 됐든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됐든 전문적인
내가 말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은 더 있어야 이런 좋은 어떤 정책과 좋은 전문 인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정말 빠르게 제가 30분간 하려고 했는데 2분이 초과됐는데 시작이 좀 2분 정도, 2, 3분 늦어갖고 우리가 갈림길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퇴비를 할 것이냐, 액비를 할 것이냐, 수처리를 할 것이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전문가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시고 지금 국회에도 세미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세미나를 참석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각에 했을 때 그 뭐가 좋은 거야 라든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 방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매년 한 250회 정도, 200회에서 250회 정도의 어떤 축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을 모아 봤습니다. 양도는 무엇이 제일 어렵나요? 라는 최근에 이제 조사가 있었죠. 1위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사료라든가 뭐 사료값이 인상되고 여러 가지 있고 뭐 MSY 전 말 몰라요. 축산 쪽은 뭐 그런 쪽이 있겠지만 1위는 불멸의 1위는 환경 문제입니다. 분뇨 처리하고 악취의 문제가 1위, 무려 33%.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뭐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그럼 부동의 1위를 제가 그러면 수처리를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 이미 오셨으니까 양돈업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입니다. 전국을 누비고 있거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무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현장에서 보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몇 분 정도는 저랑 많이 만났던 분도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문제죠. 야, 이거 왜 패셔리하고 액비아를 하고 있는데 돈사 순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악취 때문에 돈사 순환도 뭐 거의 이제 해야겠죠. 그런데 아모니아 때문에 순환을 할 수가 없네. 왜 아모니아가 자꾸 어떨 때는 나다가 어떨 때는 왜 안 나는 거야? 두 번째, 방류하고 질소하고 TOC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희한해. 어떨 때는 방류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안 되고. 세 번째는요. 좋은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정을 가져가야 됩니까? 이건 뭐 15분, 20분 만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대로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살아가는 조건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폭기조라는 걸 만들어서 미생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염도에 대한 BOD, COD를 배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데 BOD는 방류수를 떴어요. 그럼 오염물질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20도시간 실험실에서 5일간 왜 5가 붙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5일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쫙 해요. 그러면 미생물이 와 환경이 좋다. 오염물질 먹자. 사람이나 미생물이나 먹으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그러면 방류수지를 처음에 딱 떠왔는데 5일 지나서 산소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더러운 물, 안 줄어들었으면 깨끗한 물. 이게 BOD고요. COD는 뭐예요? 야, 이걸 언제 5일 동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거 20%밖에 유기 못 찾아. 좀 혁신적인 게 없어? 예,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가망간산 칼륨이라는 걸 쓰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 법을 쓰고 있었고요. 우리가 TOC로 바뀌었지만 TOC가 COD 크롬법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지금 이 BOD, COD를 쓰고 있었어요. COD는 뭐냐? 이 과망간산 칼륨을 통해서 이 오염물질을 한 번에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50%밖에 산화를 못해. 산화할 때 뭐가 필요하다? 산소. 산소의 증감량을 보는 게 지금의 오염도의 측정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미생물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물고기의 어항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물고기의 어항을. 그러면 우리가 밥을 줘야 되는데 우리 양돈의 분뇨는 이 농도가 너무 높아. 너무 높단 말이죠. 유기물 농도가 3만이야. 근데 이 미생물들은 어항에 있는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물고기라고 표현하면 얘는 농도가 만 정도면 딱 좋은데요. 많으면 좋은데 3만이면 너무 높아요. 뱉어져 죽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액분리하는 겁니다.
고액 분리하는데 퇴비를 이제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염철하고 폴리머를 써요. 염철하고 폴리머를 쓰는데 염철하고 폴리머를 왜 쓸까요, 여러분? 그냥 고액 분리 잘 되라고요? 원리가 있어요. 돈분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얘네가 콜로이드성,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제쯤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콜로이드성. 콜로이드성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다 마이너스 이온을 떼어요.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서로 자석이라 생각하면 다 반발하고 있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침전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플러스 이온, 염철, 황산,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 철이잖아요. 다 플러스 이가라든가 플러스 이온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이온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몽글몽글몽글하게 작은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기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 다음에 이거를 고액분리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너무 작아. 고액분리가 잘 안 돼. 그래서 폴리머는 뭐냐? 이거를 응집을 해서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폴리머입니다. 근데 데칸터 같은 경우는 이 염철을 안 쓰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데칸터는 원심력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염철을 썼을 때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작은 게 한 3분의 1이 여기 들어가 있고 큰 게 3분의 2 정도 되는 게 데칸터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액 분리는 그래서 뭐다? 처음에 원수를 우리가 만약 약품 반응하게 되면 염철을 얼마큼 써서 이 구슬 아이스크림을 잘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예요. 그게 pH 3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7이면 3을 내려서 4까지 만들자. 원수가 6이면 3을 내려서 3까지 만들자. 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염철은 대부분이 제가 어디를 갔지만 처음에 원수에서 pH를 3만큼만 떨어뜨리고 폴리머를 쓰면 반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테스트 업체가 맡기고 하죠.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칸터 같이 회선죽으로 쓰고 이렇게 우리가 벨트 프레스 같이 압착판으로 우리가 만두할 때 김치나 두부 같은 거 짤 때처럼 짜는 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약품이 좀 더 미세한 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염철이라든가 폴리머를 쓰는 시설이 이래서 고액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액 분리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액 분리해서 이제 밥그릇에 담겨. 밥그릇에 담기는 게 그게 유량 조절제예요. 유량 조절인데 여러분들도 밥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만약에 주최 측에서 100인분을 먹고 오라면 사람은 또 의무감이 있어서 3인분, 4인분까지 어떻게 먹지만 미생물은 환경이 안 좋아지고 큰 충격파를 받으면 포자를 형성합니다. 폭기주의 박테리아가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가 95%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원생동물이나 후생동물이 5%밖에 안 돼요. 걔가 싹 죽었으니까 종균제를 넣자? 아니요. 얘네가 포자를 형성하고 원생동물이 안 보인다는 것은 뭐가 환경이 안 좋아서 삐진 거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잘해주면 다시 확 시그마 번식해서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16마리로 나오는 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종류제를 쓰시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CJ에서 기술연구소에서 미생물을 제가 다 했지만 슈퍼 울트라 미생물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물고기를 좋은 미생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미생물을 키워야 되는데 당연히 유량 조절조에서 분산 투입해야죠. 우리가 이만두 농장이 하루에 100톤짜리 처리한다 그러면 24시간 나누면 시간당 4톤 아닙니까? 4톤씩만 넣어주면 돼요. 타이머로. 시간당 4톤씩만 계속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참 타이머를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100톤을 계속해서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조가 이게 100톤짜리라 그러면 하루를 지났을 때 여기 채우는지 나머지 바이패스를 떼우면 되죠. 바이패스 뭔지 아시죠? 여기서 구멍을 하나 내서 다시 떨어지고 일정하게 24시간 계속해서 하루에 100톤이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것만 잘해도 폐수 처리가 됐든 방류 처리 됐든 액비가 됐든 최소 50%의 효율을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액 분리 짜자마자 다 위에 수위 조절기에서 바로바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산 투입하자. 하나 빠졌네요. 분산 투입을 하면 미생물이 잘 자라면 침전이 잘 되는 이유가 미생물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부분 업체들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미생물 넣잖아요. 침전이 안 되고 SV가 안 나오면 그게 아니에요. 미생물이 많으면 미생물 때문에 침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많으면 얘가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계속 내뿜어요. 그래서 그 점액질이 물속에 있는 콜로이드성 물질이라든가 슬러지를 잡아서 이렇게 예쁘게 슬러지 모양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이 미생물이 동글동글하게 하는 건 흙도 똑같습니다. 좋은 흙은
물을 뿌렸을 때 이렇게 잘 배수가 잘 되는 물이에요. 왜? 미생물이 자라면 흙도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한 점액질 때문에 흙을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그 배수가 좋고 물 빠짐이 좋은 흙이 되는 게 바로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항을 키운다 그러면 봉돌에 이렇게 넣어서 부르르 하면서 공기 넣어주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거 뭐 빨대로 공기 넣어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공기를 넣어주는 게 이런 시설인데 공기를 넣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루츠브루아나 터보브루아예요. 그럼 이 루츠브루아와 터보브루아의 차이가 뭐냐? 루츠브루아는요, 이런 회전력에 의해서 바깥의 공기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압축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연료 소모도 많고, 동력 소모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고장도 많아요. 근데 이 지금 터보브루아는 정말 작은 고속 모터라든가 샤프트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텔 가보시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 쫙 하면 열도 나오고 막 냄새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얘는 뭐죠? 아마 딸을 가진 부모님이나 여성분들 알겠지만 다이슨 드라이기. 쾌적하죠. 그죠? 아무리 해도 드라이기 앞에가 뜨거워지지 않는 그 형태가 얘 두 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기를 크게 늘어주면 좋을까요? 조그맣게 찢어서 넣는 게 좋을까요? 찢어서 넣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작은 물방울들이 폭기조에 녹아서 미생물이 먹기 좋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낮추는 게 이런 거예요. 샤워기처럼 공기를 짜게 해주는 거죠. 특히 요즘 뭐 상기통이 60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이런 거 뭐 8,000원, 5,000원, 만 원 하지만 얘는 되게 비싼데 요즘 뭐 직접 우리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11만 원에도 구매 가능한데 얘는 뭐냐면 물이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와요. 그 안에 이렇게 내부를 보면 물이 이렇게 와서 한 1분이 지나면 폭기조의 전체 와류가 생기는데 사각형 폭기조의 구석에 있는 슬러지까지 최대한 없애주기 때문에 요즘 상기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근에는 상기통을 좀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거는 꼭 알고 갑시다.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꼭 알고 가자고요. 질산화? 옛날에 뭐 어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질산화에 대한 질소 분해를 배웠는데 오늘은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이것만이라도 배우고 가자고요. 질산화가 뭡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폭기조를 질산화조라 그래요. 폭기조의 역할은 공기만 미생물 자라는 게 아니라 질소를 질산화를 만들면 효율이 100%예요. 질소가 물에 들어가서 공기랑 만나면 딱 들어가면 암모니아가 돼요. 질소가 공기와 물을 만나면 암모니아가 돼요. 우리 폭기조는 계속 암모니아가 나는데요. 그러면 폭기조에서 좋은 미생물들, 질산화 미생물들이 정말 빠른 시간에 아질산성에서 이 질산 NO3를 만들어요. 정말 빠른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암모니아만 나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살아가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 좋은 큰 조건이 공기량이나 분산 투입이 안 돼서 그럴 확률이 거의 90% 이상. 자, 그러면 질산성 질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폭기조 후단의 질산성 질소가 막 1000ppm 되겠죠. 근데 얘네가 문제가 있어요. 독성 물질도 있고 pH를 떨어뜨려요. 질산성 질소 때문에 pH가 뒤에 가면 pH가 떨어지는구나. 나는 모르고 업체는 계속 그거 낮으면 가성소다 넣으라 그래서 가성소다 넣었는데 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산을 빨리 없애달라는 신호를 폭기조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질산을? 무산소조에서요. 우리가 액비화 시설은 무산소조가 필요 없어요. 왜? 질산이 돈사로 들어가서 돈사에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기작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무산소조로 얘네가 이렇게 내부 반송, 내부의 적을 없앤다 생각하면 돼요. 내부 반송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무산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무산소조이다 공기가 없는 조죠. 하더라도 미생물이 많아요. 그럼 밥은 일정하게 유량주에서 밥이 1시간, 2시간에 일정씩 와요. 밥을 먹고 싶은데 산소가 없네? 먹을 수가 없네? 그런데 갑자기 NO3가 쫙 와요. 뭐야? N에 산소가 붙어있네? 산소를 소비해서 산화하고 남으면 질소가 남는 거죠. 그 질소끼리 모여서 대기 중으로 N2 가스가 날아가는 게 탈질입니다. 이게 탈질의 끝이에요. 질소를 고액 분리해서 슬러테비 쪽으로 일부 자연적으로 빠지겠지만 나머지 모든 질소는 이 폭기조와 무산소조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뽀글뽀글 거품이 막 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슬러지가 같이 이제 무산소에 있는 슬러지가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거품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래야 이제 이런 좋은 미생물들이 잘 자라고요. 미생물들이 잘 자라면 이 미생물들하고 이런 찌꺼기가 섞여서 있는 거, 요 모습 자체가 이게 우리가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MLSS입니다. MLSS가 미생물하고 슬러지 덩어리, 이 덩어리 이거 다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폭기조에 일정한 미생물을 유지해야 돼요. 난 우리 폭기조에 미생물을 100마리를 놓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00마리에서 120마리로 올라가. 그러면 밥은 일정한데 먹을 놈이 많으면 빈부화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미생물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침전조에서 좋은 침전조를 미생물을 침전했다가 이렇게 외부 반성, 외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해주는데 이 양을 보통 얘가 1이 들어오면 얘도 1만큼 반송해 주는데 1대1법인데 내부 반송은 1대3이고요. 1대1법인데 얘를 조금 줄여주면 되는 거고 0.8로. 미생물을 100마리 MLSS가 만약에 기준이 이렇게 만이라고 만인데 우리가 12,000원 올라갔어요. 그럼 빼주면 되고 7,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조금 더 반송해 주면 되고. 폐수 처리가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폐수 처리 원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미생물을 잘 키워서 폭기조에서 질소를 질산화시키고 또 분산 투입이 잘 되면 유기물은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업부상을 통해서 슬러지를 없애거나 하는 거죠. 가업부상이 색도가 그래도 잘 안 잡히고 우리 약품을 엄청 쓰는데 앞에 안 잡혀 하는 것은 폭기조가 안 좋은 거예요. 폭기조가 안 좋은 거예요. 폭기조가 잘 잡히고 이렇게 되면 슬러지가 침전되고 가벼운 것들만 공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잘 뜨죠. 이렇게 잘 떠서 네,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물을 네, 이렇게 딱 뜨면 네, 이렇게 홍성의 한 농장인데 올 겨울에 이제 지나면서 한 1, 2개월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만큼 물이 좋아져.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뭐 질소가 많이 없어진 건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제가 10년간 양돈하면서 그냥 기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가업부상으로 질소를 74까지 맞추는 어마어마한 효율의 농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가 잘 되면 뒤에가 잘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을 쓰는 거예요. 멤브레인, RO 같은 거를. 우리 신장이 안 좋으면 투석 같은 거 할 때 여기 신장이 2개 있는데 투석할 때 쓰는 게 이 UF 필터예요. UF 필터 같은 경우가 찌꺼기라든가 미생물이나 슬러지를 빼고 몸에 좋은 이온만 빼고 쓰는 게 UF 필터인데 우리는 무려 RO까지 써야 돼요. 근데 폭기조가 안 좋고 질소가 높으니까 우리 RO 쓰라고 해서 업체가 RO 썼어요. RO가 2개월 만에 막혔는데 왜 그럴까요?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앞에서 폭기조에서 질산화라든가 무산소에서 결정이 나야 후단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7,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전화 주시고 네, 또 좋은 강의 때 저를 만나서 좋은 내용으로 한번 만나보고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